원래 그 네. 마이리틀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알고 보면 망치 부인의 그 우리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TV를 흉내낸 거예요. 그런 예, 거죠? 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작권료라도 좀 받으나 아니요. 그 전에 무슨 손바닥 TV인가 이런 걸로 시도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네. 그 한 게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하여간 저희가 좀 워낙 아마추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부었는데, 이 많이 부은 눈 두께만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아, 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려고 너무 지금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우, 저 팬이에요. 제가 의원님 제가 팬입니다. 서로 팬심. 서로. 예. 자, 잘 들리세요? 예, 저 반가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중계방 이쪽이 이제 1,200분 계시고, 네. 예, 이쪽 방이 지금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 네, 여기는 미스코리아 이제 한 500명. 짝퉁입니다. 미스코리아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 조망만해가지고 아이고, 같이 앉아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좀 예.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예, 지금 부담스러운데. 그건 아닌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진짜. 아, 우리 진짜 계속 고민했다가 한 번도 못 나오고. 그쵸. 매번. 임기 만에 예, 처음이잖아요. 그쵸.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진짜 아쉬워요.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저도 그때.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 우리 진선미 의원님에 대해서 네. 또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사생활에 대해서. 아, 예, 뭐, 제가 알아서 조절하게. 예. 사실 이제 뭐- 위험한 건 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이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사실은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네. 사생활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진선미 의원님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아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라고. 에이, 아니에요? 사전 조사가 조금. 죄송합니다. 네, 네. 전혀 조금, 아니 전혀. 저는 그저 행안부에 계시길 행안위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신가 그랬지. 아니구나. 그럼 저는- 과거에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어떻게 사셨는지. 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해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만년 고시생으로 있다가 예, 8.9기 만에 사시를 붙어서 연수원 다니고 바로 저는 검사랑 판사는 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속물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독립했죠. 네, 지금 막 네. 올라오고 있네요. 예. 성대 법학과 졸업하셨어요? 네, 법학과 오, 졸업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변 변호사 출신이다. 오, 예. 야,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조사가 그러시구나. 민변 변호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7년에 2차를 붙어서 97년에 연수원을 들어갔으니까 97, 98 졸업해서 99년부터 이제 민변에 들어가 있었고 초기는 이제 그 뭐 초짜 변호사니까 그 선배님들이 주시는 사건이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민변 활동은 많이 못 하다가요. 그래도 그때부터 한 거죠. 가입하고. 네, 네. 99년부터 민변 활동. 예, 지금 반응이 여리여리하시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리여리한 척하는 거야.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예, 저는 이제 이게 잘못된 정보로.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백제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급하신 일인가요? 지금 망치 부인 기자님께 네네. 전화 왔습니다. 한 5시 정도에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공개되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래도 이 나이도 공개되셔야죠. 올해 50? 네. 하긴 저보다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50으로 안 보이시는데. 아이, 그 립 서비스. 아니 그 뭐라 그러나 감성은 네. 정말 20대나 30대? 아니야, 그렇죠. 이 아직 20대 같은 감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철이 안 들어서 사실 예, 철이 안 하여튼 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맨날 그 뭐라 이게 그러나 너무 아기자기하고 네, 저 소녀 네. 같은데 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50이시라니. 50입니다. 네, 좀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그 민변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다까지 네, 네. 얘기를 좀 들었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혹시 이제 민변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안에서 정치 개혁의 한 부분을 보통은 우리가 너무 그 정치라는 게 여성 친화적이지 않아서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계 쪽도 그렇고 정치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운이 너무 좋게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게 덕수라는 곳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덕수? 법무법인 덕수라는 알 것 곳인데, 같은데. 그럼요. 거기에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선배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올해 5주기여서 행사도 했지만 거의 인권 변호사의 대부이신 이돈명 변호사님. 예. 저 갔을 때 은퇴하셨지만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끊임없이 책을 읽으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모셔서 점심 가서 대접해 드리고 오셔서 또 이러저런 세상사에 대한 상의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야, 어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또 최병모 변호사님 뭐 누구요?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하셨던 김창국 변호사님, 그리고 최병모 변호사님, 온로비 사건에 특검 하셨고, 뭐, 김영태 변호사님, 또 이석태 변호사님, 지금 세월호 특위 위원장 하고 계시는, 네. 그래서 그런 놀라운 분들 옆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특수 돼서 트레이닝을 받으셨겠네요. 야,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 일들을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초기부터 그 이석태 변호사님과 강금실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제, 네, 처음 준비 모임부터 준비하고, 또 위헌 소송하고, 또 법안 만들고, 또 법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호적제 법 바뀌고, 이런 과정을 10년 동안 그거를 같이 이렇게 목격하고, 현장에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다시 돌아가면, 여성 정치인을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자 하고, 그쪽은. 그래서 이제 몇 번 제안이 왔지만, 사실, 너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2012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이죠. 2008년도에 한번 그런 누군가가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많이 화를 내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조금 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한번 진짜 좀 진지하게, 그런가? 뭐 이런 생각했고, 그래서 2010년에 그 지방선거 때 공천심사위원을 했었어요. 네. 서울시당에. 그래서 그때 정말 이게 그 안에서 제가 후보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그 정치 상황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됐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하기로 했어요. 난 아니다. 반전 아닙니까? 반전 아닙니까? 2010년 공천심사를 하면서 아니다. 결론이 내렸죠. 그래서 네, 그랬는데 복잡해? 이제 수다방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2012년에 그 상황들을 뭐 쭉 진행을 해보면서 좀 새로운 시대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 속에서 그러려면 지금의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훅 온 거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네. 그래서 훅 오셨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어떻게 정계 입문하게 되셨는지는 알게 됐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아까 제가 소녀 감성 얘기했던 건 네. 뭐가 궁금했냐?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은 했죠. 하셨어요? 네. 예. 그럼 애도 있으세요? 애는 없습니다. 그쵸? 이제 그런 것 같았어. 애 엄마는 이렇게 여리여리할 수가 없어. 네. 일단 애들을 너 일로 와로 잡으러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막강해지는데 네. 그러시면 아직 그
아직이에요? 아니면 아이는 이제 하긴 뭐. 네, 뭐 너무 늦어서. 인터뷰 때도 많이 몇 번 했지만 네. 변호사란 직업이 생각보다 과로를 해서 제가 그 직업병이 약간 유산 한두 번씩은 하는데 저도 한두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구나. 자연스럽게 네,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너무 안타깝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 아기가 없고 결혼은 하셨다니까. 네. 뭐 근데 근시일에 이혼하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같이 네, 같이 살고 다행입니다. 있고 또 사실혼 네. 관계라서. 사실혼 관계이기 네. 때문에 예. 네, 애가 없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애 없다 그래서 막 아무나 싸잡아 욕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변호사 업무 과다 때문에 네, 그랬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사회적 아이들을 키우자 그렇게 둘이서 아주 맞아요. 다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냥 애기들, 근데 애기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목소리가 애들 보면 막 자지러지는데. 완전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떡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더 샘내서 이렇게 아이를 뭐 안 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조카들이 엄청 많아요. 막내딸이라서 오빠들만 4명이고 그래서 조카들이 저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조카들 되게 좋아했고. 애기 제가 때도 우리 막 조카 다 키웠어요. 심지어 조카 소주까지 키우는데 딸 하나예요. 보통 이모나 고모는 다 내가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토끼적이 진짜 제일 많이 갈아주고 지금은 그 손주 때문에 월요일 방송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키워주는데 애가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샘이 너무 나서 예, 예, 예. 그렇다. 이 목소리가 저보다 한 애를 100배는 좋아하게 생기시니까 이래서 애기를 안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선거운동 하느라고 길가에 다니다 보면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애기들 막 이쁘고 이러면 막 가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손 만져보고 막 예. 너무 예뻐요. 네. 그래요. 또 가슴 아프지만 또 이런 한 면을 들여다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대 법대라면 그럼 몇 학번이신 거예요? 제가 84학번이에요. 84학번. 네. 6살에 학교 들어가서. 6살에. 네, 원래는 86학번이어야 하는데. 잠깐만. 6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84학번. 저는 고등학교 4년 다니고 8학번인데 나이 차이가 지금 얼마 안 나는데 학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된 거 했더니 저는 네. 8살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오래 다니고 6살. 6살에 들어가실 때 그럼 비리가 좀 있었겠네요. 비리까지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나 들어가야 된다고 뭐 우기신다든가 뭐. 어쩌다 이 6살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빠가 4명인데 막내 오빠랑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학교를 간다고 가니까 제가 막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우리 착한 막내 오빠가 저를 손잡고 학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안 돌려보내고 이렇게 책상 하나 이렇게 주고 거기 4살짜리를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 오빠가 7살 때 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놀다가 이제 5살에 유치원 가고 나니까 6살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훅 이렇게 또 훅 네, 그랬어요. 4살 때부터 학교를 따라간. 그냥 안 갈 걸 그랬으면 고시 공부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근데 그렇게 일찍 가서 세이브를 2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래 고시 공부를 하셔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쵸.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에 대한 호구조산 이 정도? 예, 개인에 대한 호구조산 이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지난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한 4년을 지내신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3년 몇 개월을 지내오셨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뒤에 생각이 바뀐 게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죠. 네. 실제로 가장 먼저는 사실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민변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무당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정치 안에 들어와 보니 정치라는 게 그 정치 수요자들의 생각이 어떠냐랑 전혀 무관하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은 정말 열심히들 일하신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에 관심 없는 걸 쿨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다라는 네. 네. 얘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그 상임위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전행정위원회가 저의 이제 중요 상임이고요. 네. 4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중첩적으로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이제 이번 하반기 때 하고 있고, 여성가족위 예, 하고 두 있고, 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내 부대표를 하느라고 운영위원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또 뭔지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원회라는 거는 국회의원분들이 그 국정을 감시하거나 예,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팀별로 나누어져서 어떤 전문 분야를 갖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안전행정위원회를 4년 동안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처음에는 밀렸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교문위를 가고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할 때 네. 다양한 문화 예술 이런 컨텐츠 관련한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교문위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밀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도 제가 이제 사실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를 선택해서 4년 동안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안전행정위원회가 생각보다 일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가서는 정말 매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진짜 내가 일을 몰고 다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죠.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의 위원부 장관은 네. 진선미 의원님이 믿겠어요. 네. 근데 이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게 우리 말이에요. 안전행정과 관련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네. 그죠? 설거지 못했습니다. 요즘 선거 운동을 위해서라도 또 나라 경제,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매일 밥을 사 먹습니다. 밖에서. 설거지 하셨냐고요? 네. 너 나가. 저렇게 이게 좀 여자 그 아이디예요. 여자 일부러. 얼굴로 누나 나와! 죄송합니다. 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예. 이거 너무 좋다. 저도 그렇게. 이거 컨셉이에요. 제가 원래 본질은 이렇지 않은데 꼭 마이크만 키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은 의원님을 네. 하시고 저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네.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절대 안 되는 이유. 뭐 초선 의원 동료 의원 눈동자에 볼펜 꽂아라든가 뭐 초선 의원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구 평화를 위해서 저는 방송을 하고 이 인내심이 있으신 우리 진선 의원님은 국회의원하고 그러신 거죠. 좋아요. 우리가 분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 되면 그거 한 번씩 해주세요. 그렇죠. 네. 예. 오늘의 출연료. 네. 너 나가! 뭐 이런 거. 네, 해드릴게요. 떠들면 네. 쫓겨나는 거다니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진선미 의원님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빨리 검색들을 해보시고 관련 뉴스들 그 질문하실 거 이런 기회가 드물어요. 예, 우리 진선미 의원님을 언제 또 모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봐야 되니까 진선미 의원님 관련된 기사들 빨리 검색하셔가지고 궁금한 부분은 지금 질문하실 걸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안위를 꼭 하시면서 제가 답을 다 드린다는 제가 약속은 알아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네. 제가 제 눈에 들은 것만 하시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럼 우리 행안위를 하시면서 특히 제가 우리 진선미 의원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그 좌익교수. 네. 제가 오늘도 좌익교수 재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반성문을 냈다면서요. 처음으로. 이 판사를 한번 꼬셔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사님을 졸로 본 거죠. 이럴 때는 허그 한번 해야 되는데 위로의 진짜. 허그.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익 교수가 일단 그 재판 뭐 칸막이를 하고 진짜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페이지 썼다. 그러면서 왔지만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아까 오시기 전에 막 욕을 해서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하여튼 근데 이 좌익 교수 사건 이걸로 제가 처음 진선미 의원님하고 이제 연을 맺게 됐는데 그랬죠. 그때 그 보좌관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 좌익 교수 사건에 대해서 이 아쉬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쌍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진선미 의원을
특조위 아니 그 저기서 뺐느냐 이 그 국정감사에서 뺐느냐 네. 그 시절을 기억하시면서 한 말씀 아이고. 하시고 싶었던 얘기 다 하세요. 아이고. 이미 정말로. 끝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실 말씀 아니, 끝난 거 하셔야 돼요. 아니죠. 끝나지 아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 눈치 보지 마라. 아, 누구 눈치 보지 그때 마라. 뭐 한참 말 못하게 하고 빠지라 할 때 김한길 안철수 김한길 대표였잖아요 그때가. 아니, 근데 그때 13년이.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을 다시 시작해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가 자연스럽게 막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과분할 만큼,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많은 국민분들께서. 그런데도 이제 그 문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 현재의 그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밑바닥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에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뭐 결사적으로 항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돼 있었던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세월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너무 많죠. 많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계속 끝까지 갖고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고 또 제가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세월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 진실이 밝혀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일단 아쉬운 것들은, 결국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그 지금까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만도 현 정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우리 당에 와주신 표창원 교수도 그때 본인이 생각하기엔 정권이 돼버리면 그 순간 이 문제가 묻혀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아주 격렬하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느낌이고 상황이고 그렇죠. 잠깐만 끼어들면 사실은 이제 제가 감옥을 갔었어요. 12년 11월에 그 잡혀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처음에는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아갔다가 3개월 만에 허위사실 아니라고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뭐 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 이걸로 제가 지금 이제 징역 6개월형을 받은 사람인데 전과자. 네. 근데 제가 나와서 되게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 그러니까 그 대선의 가장 아쉬운 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 뭐 개표 부정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국정원 여직원의 그 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는데 표창원 교수만이 유일하게 이게 대선 개입이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찍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그분이 네. 그래서 제가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는 참 호감이 가면서도 혹시 이 양반을 새누리당에서 띄워서 잡아먹을까봐 제가 참 경계한데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다행이다 싶고 다행이죠. 하여간 힘을 합쳐서 좀 제발 이 억울한 망치 부인 좀 저도 억울해요. 저도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 얘기 좀 제가 네, 하고 싶은데 네. 좌우지간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국정감사에서 빠지신 것도 제가 막 분노했었는데 자 그때 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하신 부분을 갖고 어떤 게 정확히 기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2013년 3월인가요? 이 세월도 진짜 예, 거의 13년 너무 3월 많은 달에, 일들이 예. 있어서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공개한 이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면세점 앞에서 우리가 첫 그 대중 연설을 했었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김하영 그 국정원 직원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오피스텔에 있을 때 그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셀프 감금을 하고 그 증거 인멸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한 거잖아요. 실제 그건 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그 오빠가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다. 그런 왔다가. 얘기들을 했던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게 오빠인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그 모욕
사기업체 뭐 이런 거 허위 명예 뭐 훼손 이런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심이 나온 건가요? 아직 아직도 한참 1심을 남았습니다. 계속 지금 네. 진행 중에 있는 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옷바랍시고 왔다 간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국정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국정원 직원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만 이제 그게 그러면 오빠인지 아닌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까보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부분들을 다 네.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예. 전혀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거짓말로 일관되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만 겨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의미를 계속 왜곡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아니, 저 같은 경우 오늘도 막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네. 사실 국정원 직원이란 이유로 저는 이제 기소가 돼본 사람이니까 네. 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정말 나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재판을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좌익교수 그 썩을 놈은 죄송합니다. 예. 썩을 인간은 칸막이 치고 부끄러운 거 없이 앉아 있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특혜를 받으면서 국정원 직원이란 이유로 댓글 쓰면 징역형이 과하다라고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반성문을 12장을 썼다고 그래놓고 뭐 모욕죄 고소할 시점이 지났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건 그놈 말고도 3명이 더 있다면서요. 그럼요. 아니, 3명분이겠어요. 그러니까요. 3명이 최소한 더 있고 네. 김하영도 처벌받지 않았고 네. 지금 국정원의 그러니까 모든 때로 국정원의 그 댓글에 개입했던 직원들은 다 면제받은 거죠. 그 누구 아무도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고. 예. 그래놓고서는 지금 그 오빠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진짜 이 썩을 뭐 그런 것도 감당하여야 하면 감당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저는 반드시 이것이 검증되고 평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의 성격이 원래 그 숨어 있는 정보들을 발굴해내고, 그렇죠? 대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간첩 잡아야 되는 그런 국정원이 거죠. 그리고 해외 정보들을 수집하고, 근데 그런 모든 기구 자체를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든 촉각을 국내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국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정보 라인들도 제대로 활동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네, 다 그래서 이 김정일이 죽은 것도 방송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 4차 핵실험도 3차인가 4차인가 핵실험도 몰랐다. 뭐 한 달 전에 안다고 개뻥치더니만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전부 다 국정원이 댓글만 달아서 이지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요번에 그 죄송해요. 제가 표현이 거칠었어요. 저는 하여튼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진정. 좌우지간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아직까지도 진짜 사실은 국회의원이 행안위이고 그리고 이 행정안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처벌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 오빠인지 아닌지 가족관계 증명서 까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까면서 허위사실이니 모욕이니. 그거는 이제 재판에서 뭐 이렇게 다 할 거니까 그건 네. 여기까지. 저 아직도 재판 중이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네. 그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를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네, 네.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그러니까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를 걸었죠. 그랬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라고 네이버에 대문짝만큼 떴어요. 모두가 그 뉴스를 봤어요. 네. 근데 제가 패소한 이유가 뭐냐?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 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좌익 교수 언제나 국정원 직원 그런 기소당했다. 엄청난 책임은 우리한테 다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국회의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들을 입수하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강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자꾸만 부과시키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 전체의 삶을 위해서는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제가 이 좌익 교수 문제만 해도 지금 밤을 새야 되지만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거기서 봐. 내가 아까 또 전화기를 기가 많아서 참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제가 이 좌익 교수 말고 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자 일단 지금 막 좋은 기사들이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해서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이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한 사무실에 경찰병원 뒷짐만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가해자 조속 전출 조치 요구 뭐 이런 일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문제도 얘기하셨고 소란에 국정원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여직원 불기소 이후 공개 신청 뭐 하여튼 여성가족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검색대왕들이신 것 같아. NGO 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민 모니터단이 네. 국감 우수의원이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네. 뭐 이런 정보들이 있군요. 자, 여러분들도 이 우리 진선미 의원님에 대해서 조사 좀 해보세요. 조사 좀 해봐서 지금 빨리빨리 그 질문하실 건 질문하시는 게 좋고요. 이완구 총리 때 제가 3일 내내 검색어 1위도 한 적 있는데. 무슨 일로요? 이완구 총리 때 그 청문회 때요. 청문회 때 어떤 질문을 제가 청문위원이었잖아요. 네. 병역 문제 발굴하고 관심이 없으셨군요. 아니죠. 지금 이제 잊어버린 시청자들을 위해서 직접 자화자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된다. 이러니까 문제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화자찬이 안 돼.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질문을 해서 검색어 네. 1위를 3일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이완구 총리 그 청문회 시절에 병역 문제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완구 총리님께서 워낙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 이래서 뭐 자판기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병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전혀 엉뚱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성완종 그분과 만난다고 했을 때도 뭐 안 만났다 얘기했고 아마 그 시리즈를 쭉 보시면 아실걸요. 그러니까 일단 부인하고 보시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했던 해명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이완구 총리를 내쫓는데 큰일을 하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아마 최단기 총리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공적인 문제로 보면 그 부분들은 이미 좀 처음부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렸을 때 총리를 안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때 기억하시지만 전원을 다 동원해서 강제로 그 본회의에서 투표를 강행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갖고 최단기 총리 만들고 하여간 저것들은 진짜 죄송합니다. 누가 진선미입니다. 저기 선고문이야. 누구야 이거 진짜 눈치 없이. 또 해줘요. 너 나가. 다음 농담입니다. 질문. 아니 근데 이게 형제복지원법. 형제복지원법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제안하셨어요? 네. 입법이 된 건가요? 안 됐죠. 입법 추진만 하신 거군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반대한답니다. 형제복지원법이요? 과거사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서 못 해주겠다고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요? 자, 형제복지원법이 뭔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제복지원법은 제가 2012년 총선 이후 이제 초기에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접하게 됐던 건데 80년대에 그 부산의 한 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 안에서 공식적인 집계만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거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고문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뭐 강제 노역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우리 그 용감한 검사 한 분이 그 문제를 공론화했고 그러나 그 당사자인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원장은 결국 대법원을 통해서 징역 짧게 살고 풀려나셨고 그 과정에서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었던 그 수많은 분들은 그냥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어떤 피해 보상도 못 받고. 그렇죠. 못 받고. 그리고 나는 더 괴로웠던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분들이 심지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한테 이게 불황하잖아요. 불황아들을 수용하겠다라고 국가에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지침을 받은 그 복지원 시설과 공권력들, 경찰이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다 그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 다 거기다 강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 발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대책위원회도 꾸려지고, 또 그걸 통해서 기존에,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숨어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한테 낙인 찍힌 그 불황아가 자기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미칠까봐 연락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보면, 그래서 정말, 가족들까지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은 자기의 그 소중한 가족이 그 안에서 그런 고초를 당했다는 걸 자기가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또 정신병에 걸리거나 일찍 병에 걸려서 돌아가거나 막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지금 그럼 추산하기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추산하기엔 지금 뭐 몇만 명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된 당사자들만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그 수많은 우리의 구성원인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제복지원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왜 반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왜 니네가 못했냐? 그건 니네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인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거사 진상규명은 못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만 명의 고통을 그냥 묻어버리겠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이 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상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진상을 규명하는 시작이라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 검색대왕들이시니까 찾아봐 주시고, 예. 호소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는데 네. 이게 많은 언론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메인으로는 안 떴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요. 그리고 요원들이 이게 댓글원들이 묻었구만. 그죠? 근데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방송에서 이거를 다뤄주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이것이 좀 여론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요만큼 약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건 해결돼야 될 사실 풀지 못한 숙제네요 우리가. 네. 반드시 그 정권을 바꿔서라도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게 좀 그 분야 전문가시니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시기를 바래도 되나? 바래봅니다. 예, 어떤 위치에 있든. 반드시.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꼭 되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런가요? 하여튼 전문가로서 네. 이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 인생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부분은 이게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소라넷.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소라넷이란 무엇이고 현재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네, 사실은 제가 그냥 정말 정치계의 황정민 같아요. 좀 얹혀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라넷 관련해서는 이미 10몇 년 전부터 이게 음란 사이트인데요. 이 성범죄가 현실적으로 막 실시간으로 성범죄 모의가 되는 곳이라면서요.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계속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 여성들에 대한 몰카가 굉장히
굉장히 만연화된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소란의 사이트라는 곳이 거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란의 안에 공공연하게 여성들에 대한 몰카 사진들이 뭐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초대남, 뭐 골뱅이 이런 용어들이 막 계속 만연되면서 난 너무 초대남은 뭐예요? 그러니까 충격인데, 그러니까 만취한 여성들을,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 술에 취한 여성을 어느 모텔이나 이런 데 데려가고, 그리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 어디 몇 호에 있다. 그 윤관하자. 예, 그런 거죠. 그런 그런 거를 초대하는 놈을 초대남.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중계하고. 그런데 참 용감한 여성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가서 실시간 검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소라넷에 대한 폐쇄를 해달라라는 청원을 몇만 분이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백남기 선생 집회 시위 그 문제가 거론이 돼서 안행위가 상임위가 열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그랬는데 참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제 사법공조라도 해라. 왜냐하면 이 소란의 사이트가 위험한 게 외국에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서버를 외국에다 두고, 그게 폐쇄가 되거나 뭔가 위험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닫고 다시 또 트위터나 이런 데다 알리는 거예요. 네. 또 주소를. 네. 그럼 또 글이 옮겨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어려웠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법공조라도 하자. 미국과. 예, 미국과.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합의가 된 건가요? 그렇죠. 폐쇄하기로? 네. 아.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저희가 좀 확인을 했더니, 네. 29일쯤에 경찰에서 보고를 해주신 게, 네. 지금 뭐 아주 예민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지만, 실망시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매우 이렇게 뭔가 아주 효과적인 그런 수사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게 여론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면 한 일주일 떠들다 그러고 끝나지만, 네. 사실 진선배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니까 형제 복지원 사건도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소라넷 문제도 이 사법공조를 요구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합의가 됐다. 네. 이게 그냥 뻥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계시고, 네.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참에 박수 한번. 잠깐만. 이거 진짜 이 소라넷 같은 네. 경우는 진짜 저는 잘 몰랐어요. 소라넷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소라넷을 너 들어가 봤니라고 물어봤다가 네. 딸한테 진짜 쌍욕 먹을 뻔했어요. 오. 막 딸이 진짜 막 엄마라서 욕은 못하지만 이러면서 막 네. 정색을 소라넷이 얼마나 나쁜 데인데 음. 자기한테 소라넷 가봤냐는 얘기를 했냐고. 저 그때 모녀의 연을 끊을 뻔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안들이 양면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그것이 방송에 다루니까 이제 몰랐던 사람이 거기 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성인 남녀가 우리가 또 성문화라는 것이 또 약간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즐길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도 했고, 또 이걸 빌미 삼아 실시간으로 인터넷의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사찰이 만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진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국정원 댓글과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난이로 범죄의 농도가 진할수록 그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직하면 아들이 엄마가 몰래 샤워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고 우리 엄마랑 뭐 즐길 사람, 모집한다. 막 이러면 막 댓글이 막 올라가는 거죠. 막 그 순위가 올라가고, 지금
비교하면 좀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얼마나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범죄인 것을 망각하는 거죠. 그게 그 사이트의 아주 최고로 나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소란의 문제를 띄운 제가 이제 추적하는 놈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띄우고 있더라고요. 네. 걔네들의 목적은 그러니까는 그 소라넷을 통제하면서 네. 다른 사이트들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기 통제해야 보세요. 된다. 자기 여동생 사진도 올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테러 방지법처럼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기관이 모든 사이트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놈들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그냥 풀어주는 것은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 그 범죄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를 공모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타기하는 그런 놈들이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분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항의했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정말 이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선택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만 범법은 범죄예요. 네. 범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소라넷은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막 뭐라 그러나 이 범죄를 뭐라 그러죠? 추동한다 그러는 걸 뭐라 그러나? 이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범죄를 선동하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사법공조, 이 국회의원 신분이 정말 있는 한 이 반드시 이뤄내시고 또 이렇게 진짜 다시, 그러고 예.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아주 지금까지는 다르게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관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 들어와야 이거 네. 하고 갈까요? 네. 자, 이게 지금 동성애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막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네. 뭐 이 특정 교회 집단이 네. 진선미 의원님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런 사람이다. 네. 네. 그렇게 그러면서 이걸 뭐 100여 명에게 소문을 내라. 네. 뭐 이렇게 10명인가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카톡으로 돌았다. 그래서 저한테 네. 제보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네. 우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인데요. 단언컨대 일단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아서 소수자에 대한 그 남다른 공감대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정치가로서 오게 된 배경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법률, 예를 들면 군형법 같은 경우도 그 문제는 그게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권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성 관계가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건 징계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란 똑같은 거예요.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간통을 옳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그것을 제가 동성애를 만연화시키기 위해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일단 그러니까 군형법상 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 간에 사랑을 하면 이게 현재 군형법은 처벌을 받나요? 네,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예.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는 그러니까 게 우리 그게 요구.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떤 차별이 문제라라고 아니, 생각을 하고 근데 그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폭행을 당해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문제 제기를 못하는 아주 묘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성폭력을 당한 남자 그 군인이 네. 신고를 해도 이게 뭐 화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해자도 처벌받는 그렇죠. 이런 그런- 엽기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부모들의 관점에서 봐도 이건 되게 이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마치 그것을 제가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걸 권장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 우리나라가 사실 미치겠어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 홍석천 씨 어떡할 거냐고. 그 남자 애인도 막 자랑하는데 이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합법적이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군형법에서 잘못된 적용, 차별적 적용으로 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 군형법 문제를 바꿔달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동성애 합법화라고 네, 제가 주장하는 군대에서 막 그거 하라고 권장한대요. 이런- 그렇게 근데 왜 고소를 안 하세요? 근데 다 저는- 고소를 하셔야 네, 돼요. 그러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참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다 보면 법적인 해결이라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그것들이 버릇을 못 고쳐요. 허위사실 유포해도 되는 줄 알고. 네. 아, 나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 동성애나 또 이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징계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자체가 형법상의 처벌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보통 누구나 다 그 강제로 당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말을 못 하는 거죠. 뭐 입증해봐. 뭐 같이 했어. 그러면 본인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여성 강간 피해자들이 그 실제로 피해자 중에 법정에 서는 게 10%가 안 되는 이유가 네. 나머지 90%는 강간당했다고 얘기를 해도 중간에 화간이었다라고 그들이 그게 얼마나 주장해버리면 많은데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어? 입증하느라고 3년, 어. 4년 결국은 또 그 무고죄로.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지금 군형법으로 처벌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꾸겠다는데 이런 누구예요? 정말 진선미 의원이 괴롭히는 것들을 정보를 주세요. 우리가 진짜 이놈 새끼들을 어? 네. 요즘에 그 왜 그 명예훼손이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면 제3자가 고발해도 된다며. 네. 그러니까 직접 고소하지 못하겠으면 그 진선미 의원 지지자들이 고발해줘. 그래야 돼. 그리고 사실 또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그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들 키워서 동성애 하라 하슈 인정하든 지지하든 무슨 얘기야. JYJ님 지금 우리 그 진선미 의원님이 동성애를 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 네, 다음.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생활동반자 등록법도 사실은 제가 변호사로서 그게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동반자 등록법인데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가족법으로 변호사를 십몇 년 하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참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호주제 관련된 얘기들도 쭉 했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그 혼인신고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족 관계도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재산 관계도 굉장히 강화돼서 뭐 상속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또 아주 오래 살잖아요.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동거하는 그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가.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청년들도 가족 그 본인 스스로가 어떤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고 동거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것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한 결합을 인정해줘서 그 사람들이 마치 결혼 안 한 사람은 뭔가 그 사람들의 사랑은 값싸고 천박하고 뭐 이런 어떤 차별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 않게.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짜 소중한 사람과 함께 결합해서 사는 거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권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또 그걸 옛날에 가지고 제가 막 아는 어떤 네. 집은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교인이 아니라고 네. 엄마가 결혼을 못 반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사실은 관계이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아들이 잘못됐다. 그런데 그 아들이랑 같이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보장을 못 받는 거야. 그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오래 살고 있더라도 응. 예를 들면 병원에 급한 일이 가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보호자가 안 돼요. 그러면 막 연락도 안 되고 있던 뭐 부모가 오셔서 대신 그걸 하게 되고 본인은 그 중환자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그렇죠. 어려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게 현실적인 생활 동반자법. 예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혼 부분에 관계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의 네, 어떤 가족법상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라는 법인데 그런 거죠. 이걸 네. 갖다가 네. 동성 부부를 도와주려는 법이다 이렇게 또 네. 곡해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것들 진짜- 뇌가 없는 거야. 네. 뇌가 대부분이 구멍이 나 있거나 네. 아니면 머리에 똥이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는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호주제 때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려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실까 좀 아쉽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우리 10계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 또 등록하셨다고.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그것도 네. 제가 가짜로 위장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표를 얻으려고. 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아,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강동갑이라는 지역에서의 어떤 강동갑이 무슨 동이에요? 명일, 강일, 상일, 길동, 고덕, 암사. 6개. 동. 명일동, 강일동, 강일동, 상일동, 상일동, 길동, 길동, 고덕동, 고덕동, 암사동. 암사동 네. 이렇게 6개 동이 네. 강동갑 지역인데 네.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가셨다. 네. 근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 거죠. 네. 그랬더니만 이제 그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진선미 의원을 쫓아내라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1월 초에 갑자기 문자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머리를 쓴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1월 13일까지만 제가 의정부고를 돌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1월 13일까지만 돌리면 이거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되고, 거기다 또 실명의 사람을 쓴 거예요. 누가 추천했다. 아니 그거 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걸어야죠. 명명백백 선거법 위반.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드디어 고소고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에 이제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고소고발 예, 해야 돼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 비방죄고요. 그렇죠. 허위 비방이 지가 8개월씩 살아야 돼 너희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요. 네. 이게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동안에 30몇만이 돌려봤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들은 또 이게 그 카톡으로 굉장히 이렇게 조직화가 돼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허위사실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니 만나고 활동하고 그래야 하니까 연락을 계속 취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다 돌려봐가지고. 열흘 안에 30몇만이 돌려봤다고 하고, 뭐, 전국에서 날라오고, 어떤 분은 동일한 문자를 뭐, 다양한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한 10몇 개씩 받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제가 жил머지고 가야 될 뭐 십자가라는 근데 저는 생각도 신기한 들고, 게 예. 아니 왜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만 그토록 이놈들이 그럴까? 제가 그게 궁금한데 혹시 그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신동우 의원님이신데요. 제가 지금 볼 때. 현역 의원이에요? 네, 네. 현역 의원이신데, 무슨 당? 새누리당이죠. 아, 감이 와. 네. 근데 뭐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걱정되시니까 그냥 유포를 그리고 이게 합법적이라 하니까 다 돌려보신 건데 단순 유포도 사실은 범죄거든요. 단순 네. 유포까지 싹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 진짜. 지역에 아 진짜 의원님. 유권자들이시고 또 교인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나는 방송을 하는 거야. 내가 국회의원 되면 30만 다 죽었어. 너네들 다 죽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인양반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너네 고마운 줄 알아. 진선미 의원인 걸 고마운 줄 알아. 근데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선미 의원이 그렇게 공격당했다는 건 네. 저쪽에서 볼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게 뭐, 봐야 돼요. 분위기 네. 완전 뜨겁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뭐 길거리 돌아봐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30만이 근데 그러면 그리고 홍보가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오시는 이렇게 쭉 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다 보면 한 10분에 두세 분은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시장에 갔더니 그 시장에서 이렇게 상인분이신데 여성분이신데 우리 딸이 그랬다고 진선미 의원 여기 오면 잘해주라고 그랬다고 뭐 이런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전 그런 걸로 살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얘네들 돌린 거야. 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진선미 의원이 여기 나왔다라는 걸 허락되게 하신 거네. 홍보되게. 네. 결론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진짜 빡세게 열흘 동안 홍보해 준대. 솔직히 얘기했고 의정 보고서요. 네. 다 못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정 보고서가 전체 뿌려진 양에서 실제로 읽혀지는 거는 뭐 10%도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정 보고서를 돌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네. 이것들이 존나게 죄송합니다. 연락에 전문 용어 열심히 악플을 달았는데 도리어 이게 그 지역에 그 출마했다는 게 확 소문이 난 거네. 그런 것 야, 같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오히려 역할이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요만큼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13일 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13일 날 저희가 마지막 의정 보고서를 돌릴 수 있어서 의정 보고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자리가 비면 어떡하나. 네. 그럼 또 그분들이 옳다구나 이게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 꽉꽉 찬 거 있죠. 그게 홍보가 됐구만. 1300 제가 거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1300분이나 오셔서 거기 열흘 동안 그 홍보를 해준 거네. 그래서 굉장히 1300? 네. 괜찮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렇죠. 뭐 동네 사람도 계시고 또 바깥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와주시고 네 괜찮죠. 그래가지고 1300 이면 완전히 대통령 후보감 아니야? 저는 그거 반댈세. 와, 대통령은 이거 아무나 하나. 아니 무슨 의정보고 대회 1300이 네. 야 어떡하냐 너네 30만이 돌려보면서 너네 뻘짓거렸다 야 아유 이럴 때 진짜 쌤통 도라무통 깡통이라는 얘 전설적 동요가 생각이 난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동성애 얘기 김에 네. 원래는 제가 물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묻고 싶었는데 네. 뭐 그 자기 유권자들을 흠내기 싫다 그러면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질문해 주신 님 고마워요. 예,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진짜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강동 분들도 또 우리 그 교인 분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을 잘 이렇게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사실 권장할 거나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창 거의 총것이거든요. 네. 순창 출신이세요? 그럼요. 고등학교 여고까지. 순창 어디요? 여고 읍내. 순창 읍내. 읍내. 여고. 제가 쌍치면으로 4년 동안 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순창 그러면은 왠지 고향 같은. 네, 저는 순창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아. 순창 읍내여고를. 근데 순창여고 졸업하고 성대고. 네. 천재였구나. 괜찮았죠, 좀. 조금. 오, 초코맨이랑 많이 조금. 천재였던 거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변호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 하리수 씨 변호인도 했고요. 성명권 그때 하리수 이름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하리수 씨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으로 만났고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거의 한두 번은 자살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와줬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까 어느 분은 가족들도 끊잖아요. 인연을 끊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저는 동성애를 절대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우주의 섭리에 의해선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인류가 재생산되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가령 애를 못 낳는다고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괴롭히면 안 된다.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 네, 그 우리는 얘기죠. 모두가 다 그냥 같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다, 그거는 예 저는 말씀을. 그래서 네.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단지 동성애란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라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범죄다. 네. 예, 그 부분은 저는 명확히 그런 한 거죠.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비난은 안 해서 하, 비난은 하지 동성애를 말자. 찬동한다고 이건 이런 거죠. 새끼들은 다 걸어버려야 돼. 이 수십만을 그냥. 음. 죄송해요. 네. 이러니까 국회가 있고 나는 방송을 하는 거야. 알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5시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바쁘신 분이니까 또 강도까지 가려면 오래 걸려. 자,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정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을지로위원회 위안부 못한 것도 많아죠.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 얘기해야 그 돼. 을지로위원회가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부터.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학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치 야당이 네. 야당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실패했다는 개소리를 쥐소리.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을지로위원회 활동하신 거예요? 네. 을지로위원회 나 초기 진짜. 멤버로. 네. 그래서 이 벌써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1000일이 됐습니다. 사실. 을지로위원회가 뭔지부터. 예. 그러니까 1000일? 예, 1000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우리 은수미 의원님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2012년 대선이 실패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망해서 계속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셨어요, 노동자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눈물 흘리면서 그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또 조정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 관계 자체가 너무나 왜곡돼 있었잖아요. 특히 남양유업 사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을지로위원회를 꾸려서 이 갑을 관계에 대한 문화 자체를 좀 개선해서 상생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꾸려서 정말 많은 의원들이 계속 다녔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 일들을 많이 했죠. 실제로 롯데 뭐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본인들과 관계된 다양한 기업들 또 근로자들 그런 분들과 관계를 상생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도 바꾸고 예. 그래서 다양한 입법들도 계속했고 그래서 벌써 1000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열이 터진 부분이 그거예요. 네. 을지로위원회에서 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네, 네. 근데 홍보를 왜 안 한 건데요? 아니 홍보했죠.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네, 나중에는 언론에서 좋은 일을 안 쓰시고 문제가 있다고 쓰시다가 그것도 사람들이 그 아까처럼 노이즈 마케팅처럼 사람들이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까봐 아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 약자.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이 을이고 네. 또 이 기업주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면 피고용인이 을이고 네. 또 이 기업하고 뭐 대리점이면 대리점주가 을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네. 뭐 그 점장과 알바생이면 알바생이 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 뭐 약자를 위한 법을 고민하고 이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썼던 게 을지로위원회인데 그렇죠. 새벽에 기억나는데 새벽 5시 뭐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경마장에 그 조련사 분들 만나러 가고 또 새벽 뭐 2시 막 이럴 때 대리 기사님들 만나러 가고 예. 그리고 뭐 인천공항 가고 또 뭐 실제로 지금 저는 그때 눈물을 참 많이 받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40대 청장년들의 가장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의 삶도 괴롭지만 자기 동료들의 삶을 이렇게 구제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냥 막 이 닭똥 같은 그런 막 큰 눈물을 막 뚝뚝뚝 떨어뜨리시는데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이 미어지죠. 그러니까 야당은 첫 번째 홍보를 못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할 때. 안 써준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누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돼? 아이폰으로 생방송도 좀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맞다. 진짜 의원님. 최고의 전문가시니 네. 그런 거를. 그냥 아이폰으로요. 네.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네. 그냥 방송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제 방송 제목을 네. 을지로위원회 어디 왔습니다. 예, 이렇게 현장 방송하기. 중계. 네, 아, 그때 현장 김강진 하시면 우리 막내 김강진 의원이 그거 잘하는 거 그러면 같더라고. 그게 그대로 또 인터넷에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다운받아갖고 그거 각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좀 하면 참 좋은데.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네. 을지로위원회 분들 그리고 야당 제가 실제로 언론인들 만나보니까 아니 왜 야당 의원들 잘한 거 기사 안 쓰냐 이거 야당 의원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래요. 이 썩을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 진짜. 야당 의원들이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서 안 써주고 야당 의원 욕만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지금 130명 의원 중에 잘한 의원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잘했고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야.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야당 의원들이 뭐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시고 감시하는 마음으로 관심 가지시고 좋은 거 봤으면 같이 나누시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진짜 놀랐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니까 네. 그분들이 뭐 대뜸 이렇게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국회의원이 뭘 한 게 있냐 이런 말을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데 가끔 하세요. 그럼 제가 일부러 혹시 국회의원 연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받죠 이러신다고요. 안 받거든요. 그 법 개정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거 다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30개라고 얘기하지만 그중에 이 27개 이미 통과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 막 완전 언론에서 매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이걸 해야 뭐 일자리가 뭐 몇십만 개 생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외국인 투자 뭐 활성화법인가 뭐 그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진짜 몇십 개도 안 생겼대요 일자리가. 그렇게 박영선 의원을 막 협박해갖고 네, 통과시킨 협박해가지고 법인데 통과시킨 법인데. 몇십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뻥쳐놓고 네. 몇십 개도 안 생겼다. 그럼요. 이 박근혜 네, 고소해야 그래서 돼. 그러니까 지금 27개의 경제활성화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몇 개, 한두 개 지금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홍정학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경제활성화법 중엔 30개 중에 이미 27개는 통과돼 있고 2개는 하나는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안 되고 하나는 여당 의원들끼리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 사회 서비스 관련된 건데, 그거는 또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자고, 그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임위에서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쥐가 반대해놓고 지금 야당이 발목 잡았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버르장머리가 예. 공주로 들어갔고 가신 다음에 얘기는 우리가 나의 본심은 가신 다음에 할 테니까 일단 예의를 지켜서 하여튼 그랬다. 네, 예. 네. 이게 막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 없는 것도 문제죠. 네. 제대로 진실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소위 그 8대 종박 언론들이 떠들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거에 합의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나 우리 뭐 김광진 의원님이나 뭐 이런 은수미 의원님 뭐 장하나 의원님 이런 분들은 그래도 SNS 소통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줏대를 좀 지키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나중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우리 집 집계 표가 23표. 와. 모두 나는 좋아할 수 2번으로. 없어. 아니요. 모두 2번으로 드리겠다고. 나는 이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지만 좋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저 강동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동갑에서 출마하려고요. 아까 네. 뭐 강동갑이 명일, 강일, 상일, 길동, 고덕, 암사.
네, 함사동. 네, 지인 찾기. 예, 뭐 그런 데가 강동갑이다. 네. 야, 그렇군요. 네, 네. 네, 하여튼 물어본 거야, 내가. 강동갑이 어딘지 몰라서.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알지? 예. 자, 그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네.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일단, 위안부. 네, 위안부. 예, 위안부 협상,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제가 참 또 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가 그 위안부 관련된 소위의 위원이기도 해요. 홍익표 위원님이 소위 위원장이고. 근데 제가 기억한 바로도 그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올 때마다 큰 소리 치는 게 그거였어요. 역대 정권이래.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권이 있었냐. 조윤선 장관도 그랬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 본인들이 자발적인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위안부 분들께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작위에 관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부작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헌법이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존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몰랐네. 위안부 제가 좀 아는 거 많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지만 이는 적어도 일본 위안부 피해자의 협상, 보상이나 법적 책임에 관한 협상의 문제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인데 어쨌든 외교 간에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현명하게 협상해 달라고 국가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당사자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협상해 놓고 최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문제나 이런 거 할 때면 제가 초기에 변호사 할 때도요. 어른들이 와서 집안 망신이라고 고소하고 그 피해자는 막 처벌해 달라고 하는데 지방 망신이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결혼시키자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100억 10억엔 이것도요. 이미 90년도에 일본에서 자기들이 면피하려고 국가의 무슨 그 다양한 복지 혜택 이런 거 그때도 민간 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산을 썼다고 얘기했지만 일본 정부에서도 일부 하고 민간에서도 자금을 모아서 그거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 돈은 그 시절에 그럼 차라리 받았죠. 그 시절에 위안부 할머니도 많이 살아계셨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부과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맞아요. 훨씬 더 규모가 컸거든요.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살아계신 분들의 숫자로 줄여서 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역사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혼자 나는 이분이 정말 공감 능력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세월호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돈 받을 거였으면 진작 했던 거죠. 그분들은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적어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민간인들과 다양한 단체들과 이 어린 학생들 요즘도 그 추울 때 소녀상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뭔 일이냐고요. 일본을 대신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조력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 거죠. 일본을 대신해서. 지금 일본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유엔에다가 그런 직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정부에서 이거는 협의 파기다라고 좀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일본에서도 약속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협상 내용이 그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는 건 그 문제 제기 안 한다는 개념이 법적 책임에 대한 주장을 못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도 많고 따질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이 위안부 협상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진선배 의원님이 이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똘똘하게 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남은 임기 이제 없나요? 똘똘이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아, 이게 별명이에요? 아니에요. 똘똘하게 하여튼 일을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김동길 교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뭐 했냐.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 특히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의 뭐 시급을 줘야 된다는 동 이런 얘기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글들이 돌고 있어요. 진선미 의원님은 비례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례대표 의원 없애야 됩니까? 비례대표로서 이렇게 똘똘하게 일 잘하는 의원들, 솔직히 야당에서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가장 열심히 일했어요. 왜? 지역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정책 현안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들 열심히 한 비례대표들 일부러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김동길 교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 비례대표 의원 필요 없다. 왜?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을 제일 잘하니까. 그 비례대표를 없애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 해보셔서 알지만 네. 정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관은 수만 개인데 국회의원 딱 300명이야. 그중에 절반 이상이 갔다 와.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일을 안 해. 절반 이상이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이 몇 명 안 되는 야당 의원들이 주구장창 수만 개를 다 하려니까 일손이 모자란 거야. 전체 5%도 제대로 감사를 못해. 국회의원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 진짜 맞습니까? 정말 정확하신 지적이세요.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실 모든 일들을 예산에 집행하는 건 행정부잖아요. 그리고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행정부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 부분들을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국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치 혐오론을 조장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을 위축시키면 그렇죠. 그게 누구의 이익일까요? 결국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재적 권한을 주고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짓밟기 위해서 국회 무용론을 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저는 진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례대표로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정말 유능한 비례대표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개혁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은 저는 지난 4년을 통해서도 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바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여튼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 정말 다음에 국회의원이 또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되신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니 을지로위원회라든가 이런 지금 형제복지원법이라든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왜 우리 방송 같은데 나와갖고 알려주질 않으세요? 지금 종박 언론 8개보다 제가 볼 때는 손석희 사장님의 JTBC 뉴스룸이 더 영향력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영향력 2위가 제가 볼 때 우리 방송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뭐지? 고정? 진짜요? 지금 짧게라도 들었지 고정.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만약에 이제 맞아.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 알리고 싶은 거. 한 달에 한 네. 번이라도 이 야당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네. 그다음에 지금 정책 현안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골. 이제 지금 이거 다 녹화돼서 유튜브에 뜹니다. 네. 자, 이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네. 예, 같이 소통하고. 네. 그리고 솔직히 문제는 이게 메이저 언론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 SNS에 더 많은 팬을 갖고 계시겠지만 네, 저희 방송에 동시 시청자가 수천 명이고 하루에 몇만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이걸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다 동네 오피니언 리더예요. 네. 우리 동네 오피니언 리더. 이분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적어도 100명의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방송에 오셔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네. 이런저런 정치 현안들 말씀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시려면 이게 꼭 진정한 예, 마리텔? 이게 또 다른 예, 마리텔. 제가 이렇게 참 선거운동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죄송한데 네. 예, 꼭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걸로 지금 누구 욕먹고 있더라고요. 예, 좌우지간 진선미 의원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방송에 만약에 재선되시면 이 그 한 달에 한 번 고정 출연하신다는 약속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뭔 일을 해야 될지 감이 딱 오시나? 나는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을지 나는 잘 감이 안 오지만 그러게요. 시청자들은 알 것 같아요. 이상한데. 누군가는 아실 듯. 말할 수 없는 이 심장이 쪼그라드는 좌우지간 여러분, 오늘 우리 진선미 의원님 벌써 가셔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우리 의원님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네, 아주 들떠요. 자꾸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어색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니까, 완전 현장감 끝장인데요. 보통은요, 네. 목소리가 작아요, 뭐 이러고 잘 안 들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네. 오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진짜요? 그래서 목소리 좋아요 얘기만 많이 들렸거든요. 목소리가 큰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이 마이크가 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야 잘 들리나 봐요. 조근조근. 제 목소리를 마이크가 감당을 못 하는데, 오늘 진선미 의원님 목소리 잘 들으셨어요? 제가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마이크로 나가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 얘기하실 때 다 이렇게 메인으로 나갔어요. 올라가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소리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설정도 딱 맞췄고, 네. 이게 한 번으로 끝나기 너무 아쉽다. 네. 정말 그 고정 출연하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네. 무슨 일을 하시든 네. 한 달에 한 번 망치부인 방송에 오셔서 네. 정말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같이 네. 이야기하는 꼭 그런 자리가 됐어요. 콜! 들었지? 콜! 이 지금 증인이 4,400명이에요. 네. 4,400명. 자, 여러분, 우리 진선미 의원님,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들 콜이야. 예, 이제 공약을 안 지키시면 네. 박근혜 되는 거예요. 네. 예, 아시죠? 이 공약을 꼭 지켜야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우리 진선미 의원님 이제 보내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여 민주주의의 실질을 이렇게 또 목도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정치 안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렬하게 응원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번에는 좀 야당에 대해서 애정을 좀 듬뿍 좀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보고 징징거린다고 어느 분은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구박받는 사람을 누가 무서워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사랑받기는 자신감을 어렵지 갖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저는 그 마음으로라도 이 모든 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지금 현재 어려운 지점들이 해결되려면 결국은 야권 승리, 정권 교체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 오늘 오신 게 고맙고 반가우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는 4,500명인데 추천은 3,500. 1,000명이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어. 니들의 정체가 뭐야? 일단 우리 진선미 의원님 보내드리고 내가 다시 올 텐데. 자, 우리 이쁜이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 다 같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첫 만남이었다. 앞으로 매달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의 박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부은 얼굴로. 정말 네. 이게 선거운동하느라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강동갑 지역에 사시는 님들 만나시면 그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난 응원만 얘기했어. 응원 한마디. 자, 여기까지. 그렇죠. 네. 자, 노래 틀어드리면서 보내드리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